안녕하세요. 엘리사네 다람쥐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10편 향당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 속에서 드러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솔직한 예의 얼굴을 담은 장입니다. 이 편에서는 크고 화려한 말은 없습니다. 장엄한 논쟁도 철학적 선언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자가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가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이 편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를 마주하며 마음으로 배우는 일입니다. 크고 어려운 철학 이전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중함, 절제, 배려, 그리고 부드러운 예의가 한 조각 한 조각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제10편 향당편 1장 공자 어향당 순순여야 사불능언자 기재 종묘 조정 편편언 유근이. 공자가 고향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종묘나 조정 같은 공식 자리에서는 조리 있게 또렷하게 말했고 단지 매우 삼가고 신중했을 뿐이다. 공자는 고향 사람들 즉 일상 속의 이웃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고 공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 말하지 않았고 무엇을 말하던 한 번 더 삼키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겸손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자기 존재를 내세우고 드러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예의 시작임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나 조정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그 판단과 근거를 조리 있게 밝히며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도 공자는 결코 가벼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품위가 있었고 주장은 분명했지만 예의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근이 항상 삼가고 신중했다라는 말의 뜻일 겁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의 격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말은 많을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곳에 맞고 때에 맞고 사람에 맞으면 그것이 곧 예라는 말이겠지요. 2장 조여 하대부원 간간여야 여 상대부원 은은여야 군제 측증여야 여여여야. 아침 조회에서 하대부와 말할 때는 공자는 자세가 당당하고 솔직하였다. 그러나 상대부와 말할 때는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상가고 조심하며 몸가짐과 표정 또한 단정하였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할 때, 즉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명랑하고 소탈하게 대화를 이끌어 상대가 기죽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상대부와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태도는 부드러웠으며 자신을 낮추어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있는 자리에서는 그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몸가짐은 곱고 단정했고 표정과 행동에는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절제가 보였습니다. 이는 임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자리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같은 말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상대의 위치, 상대의 상황, 내가 의지해야 할 예의와 책임을 고려해 말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 곧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공자는 말씀하십니다. 3장 군소사빈 색발여야 족강여야 읍소여입 좌우수 의전후 섬여야 추진이겨야 빈퇴 필봉명 왈 빈불고이. 임금이 공자를 불러 손님을 맞이하게 하시면 공자는 얼굴빛이 엄숙해지고 발걸음은 단정하고 바르게 움직였다. 그가 손님과 마주서서 절을 할 때 양손의 위치와 옷의 앞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정하게 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날개처럼 조용하고 균형 있게 움직였다. 손님이 물러가면 반드시 임금에게 돌아와 손님이 뒤돌아보지 않고 잘 가셨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구절은 공자가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임금이 공자를 불러 손님을 맞이하게 하거나 안내하게 하면 공자는 먼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장난기나 가벼움이 사라지고 엄숙한 책임감이 얼굴빛에 나타났습니다. 경건하고도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발걸음 역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느긋하거나 산만하거나 하지 않고 정돈된 마음이 발끝까지 담아 단정하고 바르게 걸었습니다. 공자는 손님 앞에 섰을 때 양손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옷의 앞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무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겉모습이 단정해야 마음도 단정해지고 마음이 가지런해야 예도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소리 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고요한 몸짓으로 보는 사람까지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물러가면 반드시 임금에게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뜻이며 임금에 대한 존중과 절차의 완결성을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신뢰를 얻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손님 맞이 같은 작은 역할에서도 표정과 발걸음, 손의 위치, 옷차림, 말 한마디, 퇴장의 순간까지도 예의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자가 보여준 이 정성과 절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곧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4장
입공문 국궁여야 여부룡 입불중문 행불리역 과위 색발여야 족강여야 기연사 불족자 섭제승당 국궁여야 병기 사불식자 출강 1등 령안색 이여야 몰개 추진이겨야 복기위 축즉여야. 공자가 공적인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몸을 굽혀 공손히 하였고 마치 조금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듯 엄숙하였다. 문 안에 서더라도 문 중앙에는 서지 않고 걸을 때도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정해진 자리 앞을 지날 때는 얼굴빛이 엄숙해지고 발걸음은 단정하고 빠르며 바르기만 했다. 그의 말은 늘 부족한 듯 조심스러웠다. 옷깃과 갓을 가지런히 바로잡고 서서히 당 위로 올라갔다. 당 위에서도 공손히 몸을 굽히며 숨까지 죽여 마치 호흡이 멈춘 듯 조용했고 한 계단 내려와서는 비로소 얼굴빛을 조금 편안하게 하여 온화한 모습이 되었다. 계단을 벗어나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되 항상 삼가고 공손하였다. 공자께서 공문, 즉 나라의 공적인 건물을 들어갈 때는 그의 첫 번째 모습은 공손히 몸을 굽힌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공적인 공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의와 책임을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문 안에 들어서도 문 한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문 중앙은 귀빈이나 윗사람이 서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지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의의 핵심입니다. 걸음은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않았고 정해진 자리를 지날 때는 표정까지 엄숙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공적 공간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스린 것입니다. 말은 언제나 부족한 듯 조심스러웠고 자신의 의견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말이 넘쳐 흐르지 않게 절제하는 겸손함. 이것이 인격자의 말투입니다. 당 위에 올라갈 때는 옷깃과 갓을 가지런히 하였고 호흡마저 조용히 하였습니다. 마치 숨이 멎은 듯 균형 잡힌 자세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가지런히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계단 내려온 후에야 비로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엄숙함 속에서 벗어나 사람이 가진 본래의 온화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도 그는 여전히 삼가고 조심하였습니다.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예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삶의 태도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공자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집규 국궁여야 여불승 상여읍 하여수 발여전색 족 속속 여유순 향내 유용색 사적 유유여야. 그가 규를 들 때는 몸을 굽혀 공손하였고 마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드는 듯 조심스러웠다.
위로는 절하는 것과 같았고 아래로는 공경스럽게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얼굴빛은 전장에 선 듯 엄숙했고 발걸음은 작고 조심스러워 규범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향내의 자리에서는 표정이 온화하고 넉넉하였고 사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표정이 기쁘고 부드러웠다. 규는 신하가 의례를 행할 때 드는 옥패를 말합니다. 그의 규를 든 모습은 겸손한 몸가짐이었습니다. 공자는 몸을 굽혀 공손히 섰고 마치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보물을 든 것처럼 조심스럽고 엄숙했습니다. 규가 상징하는 책임과 권위의 무게를 공자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빛의 단호함은 예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발걸음은 작고 조심스러웠고 예를 지킨다는 것이 보이는 동작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흐트러짐을 다스리는 일임을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례, 즉 제사의 자리에서는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신을 향해 공경을 들이대 그 안에는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예를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같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엄숙함을, 제사의 자리에서는 정성과 공경을, 사적인 자리에서는 따뜻함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가 몸으로 보여준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사람은 어디서든 같은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6장 군자 불이 감추 로식 홍자 불이 위설복 당서진 치혁 필표 이출지 자이고구 소이예구 황이호구 설구장단 우며 필유치미 장일신유반 호학지후이거 거상 무소불패 비유상 필살지 고구현관 불이조 길원 필조복이조. 군자는 감추의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붉은색 자줏빛 옷은 평상복으로 입지 않는다. 여름에는 얇은 못이나 삼배옷을 입되 겉옷을 반드시 갖추어 출입한다. 검은 옷에는 어린 양의 털옷을, 흰 옷에는 사슴 송아지의 털옷을 갖추었다. 노란 옷에는 여우가죽을, 평상시에 털옷을 길고 짧음은 오른쪽 소매가 기준이다. 반드시 안에 치미를 갖추고 그 길이는 키의 몸 하나 반 길이었다. 두툼한 여우 오소리 털옷은 거처할 때 입었고 상중을 벗어난 뒤에는 무엇이든 예의에 따라 착용했다. 흰 덧옷이 아니면 항상 가장자리를 줄여 입었고 어린 양털옷과 검은 갓은 조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길한달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하였다. 이 구절은 군자의 복식 예절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옷차림에 드러나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 깔려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색이 튄다라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은
외모로부터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겉모습부터 스스로를 다스린 것입니다. 여름의 얇은 옷조차 겉옷을 갖추어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더운 것은 내 문제지만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옷차림에는 색깔마다, 직물마다, 자리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리의 성격을 맞추려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날 때, 조문할 때 그 상황에 마음을 담는 것이 목표로 했습니다. 길 한 달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를 했고 좋을 때일수록 더욱 바르고 기쁜 날일수록 더욱 절도 있게 그것이 공자의 태도였습니다. 겉모습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군자는 옷을 통해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편안함을 이유로 예의를 버르지 않았다 하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입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뜻을 전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인격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7장 제필유 명의포 제필변식 거필천좌. 재개할 때는 반드시 깨끗하고 밝은 옷을 갖추었다. 재개할 때는 먹는 음식도 반드시 바꾸어 담백하고 정갈하게 하였다. 거처할 때는 앉은 자리도 반드시 옮겨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이 짧은 세 문장은 공자가 마음의 준비와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공자는 재개, 즉 마음과 몸을 정갈히 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 반드시 밝고 깨끗한 옷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과 같았습니다. 재개할 때는 음식도 바꾸었습니다. 담백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마음의 변화는 늘 몸의 습관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처할 때 앉은 자리를 바꾸었다. 왜 자리까지 옮겼을까요? 익숙한 마음은 예를 흐트릴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리를 조금만 바꾸어도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행동을 새롭게 해라. 공자의 실천,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8장 식불염정, 회불염세, 식이이에, 언해이육패 불식, 색약불식, 취약불식, 실인불식, 불시불식, 할불정불식, 부득기장불식, 육수다 불사승식기, 유주무량 불금난, 고주시포불식, 불철강식 불다식, 제어공 불수육, 제육 불출삼일 출삼일, 불식지, 식불어 침불언, 수소식 체갱과, 제필제여야. 밥은 정미라도 싫어하지 않았고 회도 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상한 음식이나 변질된 음식, 상한 생선이나 폐한 고기는 먹지 않았다. 색이 나쁜 음식, 냄새가 나쁜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조리가 잘못된 것도 먹지 않았다. 때가 맞지 않은 음식도 먹지 않았다. 고기를 바르게 자르지 않은 것, 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먹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음식의 본래 향을 해칠 정도로 먹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음식의 본래 향을 해칠 정도로 많이 먹지 않았으며 술의 양에 제한은 없지만 흐트러지거나 어지럽지 않았다. 길거리 술과 시장의 포는 먹지 않았으며 생강 반찬은 거두지 않았고 많이 먹지 않았다. 공적인 제사는 고기를 밤새 두지 않았고 제사 고기는 사흘이 지나면 먹지 않았다. 식사할 때 말하지 않고 잠자리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비록 거친 나물과 박, 오이처럼 소박한 음식이라도 제사에는 반드시 재게하듯 정결하고 경건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음식 취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격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음식을 잘 가려 먹지 않으면서도 절대로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몸에 해치는 것이 곧 마음과 예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았고 술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즐길 줄 알되 자기를 잃지 않는 절제, 그것이 군자의 도리였습니다. 시장에 정성이 깃들지 않은 음식을 마음에 함부로 들이려 하지 않았고 생강으로 입맛을 깔끔하게 하려는 일종의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더 엄격했습니다. 제사의 정성과 엄숙함이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서도 말하지 않았다의 구절은 그의 삶 전체를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구절의 핵심입니다. 비록 거친 나물과 박, 오이라도 제사에는 반드시 재게하듯 정결하였다. 공자는 음식의 질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정제된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곧 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석불정 불좌 자리가 바르게 놓여 있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은 공자가 평생 실천한 생활의 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거나 정돈되지 않으면 그냥 앉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리를 바로잡고 정 위치를 찾은 뒤에야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자리와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행동에도 예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앉는 자리 하나에도 정성을 들였다. 자리 하나 바로잡는 것, 그 작은 동작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 내가 앉을 자리를 바르게 하듯 내 마음의 자리도 바르게 하라. 공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작은 습관으로 다스렸습니다. 자리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는 일, 하는 말, 생각하는 방식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예절 규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향인 음주 장자출 사출의 향인 나 조복이 입어좌게. 고향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할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먼저 일어나 나가면 공자도 함께 일어나 나갔다. 고향 사람들이 나리의 의식을 할 때는 공자는 조복을 갖추어 입고 동쪽 계단에 서 있었다. 이 구절은 공자가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향 사람들과 술자리를 할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오래 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공자는 그들과 따로 남아 앉아 있지 않고 노인분들이 일어나면 그 순간 공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노인을 먼저 보내고 젊은 사람들이 남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 사람들이 나리에라는 귀신을 쫓고 공동체의 평안을 비는 의식을 할 때 공자는 조복을 입고 마을의 동쪽 계단에, 즉 주인 자리에 서서 의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큰 스승이 되어서도 고향의 의식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예를 갖추어 겸손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은 공자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11장 문인어타방 제배이송지 강자괴약 불이수지왈 구미달 불감상. 다른 나라 사람에게 누군가를 물어볼 일이 있을 때 공자는 반드시 2번 절하며 정중하게 글을 보내었다. 강자가 약을 보내자 공자는 절하고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내가 이 약의 이치를 아직 알지 못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문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체면과 명예를 걸고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말을 전하고 이름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보내는 순간 반드시 2번 큰 절을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그에게 맡긴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를 맞아줄 상대를 존중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전해달라는 심부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선다라는 깊은 책임감을 갖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강자는 높은 대부, 즉 지위가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공자에게 약을 보내옵니다. 그 자체로 극진한 예우였지요. 공자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손히 절을 하고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약의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약의 성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자는 어떤 음식이든 약이든 선물이든 그 의미와 쓰임을 먼저 이해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정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것이겠지요. 12장
구분 자퇴조왈 상인호 불문마. 마구간이 불탔다. 공자가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자 말하였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가? 말의 안부는 묻지 않았다. 이 짧은 두 문장은 공자의 인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마구간이 불탔다는 소식은 나라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말은 당시 군사, 행정, 운송의 핵심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구간 하나가 통째로 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였습니다. 공자가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엄청난 손실에 대해 슬퍼하거나 걱정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자가 입을 연 한마디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가? 말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자산의 손해 역시 그가 가장 먼저 묻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확인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 외의 것은 모두 복구할 수 있고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장면에 공자의 가치관 전체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질이 있다는 것. 이뤄도 되는 것과 이루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단순한 문장이지만 마음 깊이 새기게 하는 구절입니다. 13장 군사식 필정석 선상지 군사성 필숙 이천지 군사생 필익지 시식어군 군제선반 질 군시지동수 가조복 타신 군명소 불사가행이. 임금이 음식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하고 먼저 맛보았다. 임금이 날고기를 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생것을 주시면 반드시 길러 쓸 수 있게 하였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할 때는 임금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드시게 하고 공자가 병이 나면 임금은 그를 보며 머리를 동쪽으로 돌렸다. 공자는 조복을 갖추어 입고 띠를 들이웠고 임금이 부르면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갔다. 공자는 권력을 향한 아첨이 아니라 예와 책임을 기준으로 임금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공자는 임금이 음식을 내려줄 때 그저 기쁘게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은 선물을 가볍게 받지 않는 정성이고 먼저 맛보는 것은 주신 이를 향한 감사의 예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뒤 어떻게 쓰느냐까지가 예의 범위였습니다. 그는 선물을 쌓아두지 않았고 허투루 소비하지 않았으며 그 의미를 살렸습니다. 임금과 함께 할 때는 먼저 드시게 하여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가 가진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공자가 병이 들면 임금은 공자를 방문하여 머리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임금조차 공자를 존중했다는 뜻이며 공자의 인품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그 상황에서도 조복을 갖추어 입고 띠를 두리웠습니다. 병든 몸이라도 예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부르면 수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걸어서라도 즉시 갔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 피곤해도 편하지 않아도 바로 나아가는 태도가
곧 군자의 덕목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해라는 것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이 구절 전체가 바로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14장 입태묘 매사문. 태묘에 들어갈 때마다 공자는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물었다. 태묘는 나라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동작, 한 걸음, 한 절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예의가 무너지는 장소였어요. 그런 장엄한 공간에 들어갈 때 공자라면 누구보다도 예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예의의 대가였고 당대의 누구보다 규범에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어떤 지식이나 지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태묘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매사 물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처럼 겸손히 묻고 확인하고 배우며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척이 아니라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시 묻고 다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공자는 말씀하십니다. 15장 붕우사 무속위 왈어아빈 붕우지게 수거마 비제육불배. 벗이 죽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으면 공자는 말하기를 나에게 빈소를 두어라 하였다. 벗이 보내온 선물 가운데 비록 그것이 수레나 말처럼 귀한 것이라 해도 제사용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았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의리와 책임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벗이 살아있을 때의 우정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벗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우정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벗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맡길 곳도 장례를 치를 가족도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다면 공자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벗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것, 그 무거운 부담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벗이라는 관계는 살아있을 때만의 친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과 마음을 온전히 함께하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벗들이 보내오는 선물에도 공자는 분명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물질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의 무게를 보았던 것이지요. 벗의 마음, 벗의 진실, 벗의 정성을 기준으로 행동했고 화려한 것이나 값비싼 것으로 우정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우정은 가볍지 않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6장 침불식 허불용 견제최자 수화필변 견면자 여고자 수설피리모 흉복자 식지 식부판자 유성찬 필변색이작 신뢰풍열 필변. 눕더라도 시신처럼 뻣뻣하게 하지 않았고 앉더라도 몸을 꾸며 얌전한 척하지 않았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태도를 바꾸었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장님을 보아도 비록 익숙한 사이라도 반드시 예를 갖추었다.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예를 다했고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도 예를 다했다.
잘 차린 음식을 보면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일어났으며 큰 천둥, 거센 바람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바꾸었다. 공자는 몸을 쓰는 법에서도 항상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발음이 자연스러운 몸가짐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감정과 상황의 변화에는 즉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복을 입은 사람이면 표정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 안에서 친밀함보다 예가 먼저이고 가벼운 말보다 그 사람의 지닌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이지요. 예복을 입은 사람, 장님을 만나도 공손한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처한 상태와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공자의 예의였습니다. 슬픔 앞에서는 무거워지고 귀한 사람 앞에서는 정중해지고 죄인을 만나도 인간을 존중하며 정성 앞에서는 감사가 깃들고 자연 앞에서는 겸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상황을 읽고 사람을 읽고 때를 읽어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절은 가식도 연기도 아니고 그 사람과 상황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7장 승거 필정립집수 거중불내고 불지런 불천지. 수레에 오를 때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수레 안에서는 두리번거리거나 빠르게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다. 공자는 수레에 오르는 순간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저 올라타는 행위조차 부주의하거나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왜냐하면 사람의 첫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수레에서 몸을 대충 맡기지 않고 더욱 조심했습니다. 수레는 이동하는 공간이자 잠시 머무는 작은 방과 같아서 그 좁은 공간조차 공자는 자기 마음을 예로 다루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고 조용히 말하며 조용히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 속에서 공자는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때일수록 마음을 바르게, 흔들리는 순간에 예가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색사거의 상이후집 왈 살량자치 시제시제 자로공지 사무이자. 암꽁이 빛깔을 바꾸어 막 날아오르려 하다가 한 번 날아올라 다시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공자가 말했다. 아, 때로구나, 때로구나. 자로가 그것을 쫓아가자 암꽁은 3번 냄새를 맡더니 훌쩍 날아가 버렸다. 공자는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도 늘 때를 읽고 삶의 이치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산등성이에 암꽁이 앉아 있었는데 그 깃털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더니 다시 잔잔히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자는 조용히 감탄하며 아, 때로구나, 때로구나.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때를 알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아야 할 때 날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는 것. 그 단순한 지혜를 작은 암꽁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로는 달랐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먼저였던 그는 그 암꿩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암꿩은 기척을 느끼고 3번 냄새를 끙끙 맡더니 깜짝 놀라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자가 본 것은 때를 아는 자연의 지혜인 것이고, 자로가 드러낸 것은 때를 보지 못하고 행동부터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대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승은 자연 속에서 때를 읽고 제자는 그저 사냥감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자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대비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삶을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순간에서 때를 보고 조화를 보고 이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자로의 급한 행동은 우리에게도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서둘러 붙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빠르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때가 오기도 전에 조급해 하다가 스스로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가. 공자는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보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향단편은 공자의 말보다 그의 생활 속 행동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크지 않은 몸짓 하나, 사소한 태도 하나까지도 예와 배려로 채웠던 공자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습관 속에서도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 그 조용한 가르침을 남기고 향단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진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진편에서는 제자들의 성품, 능력, 배움의 태도, 그리고 공자의 평가와 말씀들이 실려 있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엘리선의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